본용은 보조원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용은 보조원은 제일 많이 나오는 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죠. 본용은 보조원의 가장 흔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네, 이게 본용어인지 보조원인지 판단하는 문제죠. 주어와 연관성, 주어와 연관되어 있는가, 연관되는 말은 주어의 상태를 서술할 수 있는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주어 연관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전달한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였죠. 그렇죠? 오화를 연결하고 고를 연결하고 이게 예외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외우지 맙시다. 주어를 설명할 수 있는가가 본용은 보조원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본용은 보조원 판단 기준의 두 번째 유형인 띄어쓰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고교 과정 속에서 띄어쓰기, 본용은 보조원 띄어쓰기를 공부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한 규칙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본용은 보조원 다 띄어서야 됩니다. 띄었으면 원칙으로 삼고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붙여 쓰는 걸 허용합니다. 붙여 쓰는 걸 허용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걸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래 다 허용했어요. 근데 몇 가지 규칙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경우는 1번 본용어니 뭐일 경우에 본용어니 합성 동사일 경우에 얘는 반드시 보조용과 더불어서 뭐한다? 띄었습니다. 두 번째요. 본용은 뒤에 뭐가 붙을 때 보조사가 붙었습니다. 보조사는 의미를 첨가하는 건데 보조사가 뒤에 바로 보조용어니 바로 붙어버리면 어떤 보조사가 들어가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띄워준다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기본 요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여기 나온 요소입니다. 이걸 사실 세부화시키면 예외가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합니다. 알았죠? 말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그 예외가 좀 복잡합니다. 이걸 외워야 하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온 의미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잘 봐라. 자, 본용어가 보조용어니 아어로 연결된 경우나 뭐뭐 할 성쉽다 비가 오다가 본용어이거든요. 성쉽다처럼 본용어니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어요. 그 뒤에 성이라는 의조명사 뒤에 하다나 혹은 쉽다가 붙은 보조용어이 있습니다. 그죠? 성쉽다, 법하다 이런 말 있죠. 쉽다 이런 말 붙으면 결합하여 보조용어가 함께 쓰일 때만 적용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알았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자, 붙였음도 허용하는데 허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화로 연결되거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다음에 그 본용은 뒤에요. 쓰인 다음에 그 뒤에 뭐뭐 하다, 뭐뭐 성쉽다 형태가 쉽다 형태가 오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잘 봐라. 먼저 연결함이 어로 연결된 뒤에 보조용어니 지다나 하다가 오는 경우에는 어지다나 뭐뭐 어하다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게 접사적이에요. 품사를 바꾸는 접사 기능을 합니다. 접사적이기 때문에 얘는 접사는 붙여 쓰는 거잖아. 접사 기능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지다 형태는 피동형에서 빨리 쓰는 거잖아. 그래서 타동사나 형사를 자동사로 바꿀 경우나 어하다는 형사를 타동사로 바꿀 경우에는 뭐예요? 접사적 기능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만을 허용합니다. 알겠죠? 그렇습니까? 붙여 쓰기만 허용합니다. 붙여 쓰기만 허용합니다. 다른 걸 허용하지 띄어쓰기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지다 붙거나 그다음에 어하다가 붙으면은 띄어쓰기 돼 있지 않습니다. 합성 용어니 당연히 띄어써야 됩니다. 그런데 합성 용어의 어간이 이음절일 경우는 붙여 쓰기 허용합니다. 합성 용어를 띄어쓰기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성 용어 뒤에 바로 보조원이 딱 붙어버리면 어디까지가 합성 용어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혹은 합성 용어 뒤에 보조원을 붙여버리면 너무 단어가 길어져서 시각적으로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는 거군요. 그런데 합성 용어니 꼴랑 두음절하거나 작으면 굳이 띄어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이거는 이해하는데 봐봐라 이거는 이해하는데 선생님 앞만 봐도 여기 나온 거 이해를 잘 모르겠어. 나가버리다는 나가 플러스 버리다잖아요. 얘는 보조용어이라 치고 이거는 합성용어인가요? 네, 나다 플러스 가다의 합성어입니다. 지금 나다는 말이 여기 있어요. 이 출자가 한자 출자 있죠? 이 출자를 읽을 때 천자문에서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날출 이렇게 될 거예요. 나다출이에요. 나다출. 나다는 동사입니다. 나오다의 옛말입니다. 나다란 말은 하나의 동사고요. 그것이 가다랑 합성된 나가다입니다. 그래서 나다와 가다 합성돼서 나가다가 됩니다. 어간이 나가죠? 이음절어입니다. 그래서 이음절어가 있으니 굳이 나가 뭐한다 버리다 라는 말을 풀이 띄었을 필요가 없이 그냥 짤막하니까 붙여서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았죠?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의조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한 보조용을 쓰일 때 잘 봐. 듣하다 성쉽다. 그런데 그 말 뒤에 조사가 즉 듣 뒤에 조사가 와서 하다가 붙으면 이건 반드시 뭐합니까? 띄어쓰는 겁니다. 특히 보조사가 붙으면 격조사가 붙으면 하나의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띄어써줘야 됩니다. 듣을 하다 라고 써주면 띄어써야 돼요. 근데 그냥 을이 없으면 그냥 붙여서도 되는 거예요. 을이 들어가면 띄어쓴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모른 채 하다가 있고요. 모른 채를 하다가 있어요. 채 하다는 붙여서 쓰시지만 채 다음에 를 들어가면 얘는 의조명사인데요. 목적어의 기능을 해요. 문장 성분은 다 띄어서 표시하기 때문에 를은 목적어 띄어서 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이해했습니까? 됐죠? 끝으로 자 여기에 헷갈린 건데 둘 이상의 보조어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본용은 보조어는 쉬워요. 본용은 보조어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 그런데 본용은 플러스 보조어는 보조어이 오는 겁니다. 완성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말이 본용은이죠. 가다 완성돼 가다는 진행이고요. 성쉽다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진행과 추측의 보조적 의미가 첨가된 보조어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는 성쉽다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 합해줄 수 없습니다. 붙였을 수 없습니다. 보조는 앞에 본용이지 보조어끼리 붙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가는 뭐예요? 관형사의 의존어미, 관형사의 전성어미, 관형사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자, 잘 아는 척하다, 좋을 법하다 라는 건 다 관형사입니다. 근데 얘는 마치 관형사같이 보이죠? 얘는 관형사가 아니에요. 먹지를 못하다입니다. 얘가 목적격 조사가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먹지를 합해서 먹질이 되는 겁니다. 목적격 조사 릴이 리을로 줄어서 축약된 말인 것이지. 그죠? 먹질 못해는 구어체입니다. 구어체 축약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관형형이 아니에요. 격조사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함정처럼 먹질 못하다. 근데 못이 안만 생각해도 의존명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는 뒤에 의존명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알았죠? 얘도 앞에 나온 거 영역입니다. 올 듯도 싶었다. 붙였으면 안 됩니다. 올 듯도 싶다. 붙였으면 안 된다. 왜요? 보조사가 붙어 있잖아. 올 듯도 싶다. 올 관형사 듯싶답니다. 알았죠? 알았습니까? 자, 늦초는 늦추 플러스 어디다예요. 합성동사가 아니죠. 늦다에 접사 추가 붙은 말 뒤에 어디다가 붙은 거기 때문에 어디다를 무조건 붙여줍니다. 됐으면 안 되죠. 집어넣어두다. 집어넣어두다. 너무 길어요. 집어넣다라는 합성동사가 음절이 어간이 3음절어예요. 3음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띄어서 줘야 되는 거지. 2음절로만 붙였을 수 있습니다. 손대보다는 붙였을 수 있습니다. 알았어? 왜? 손 명사 플러스 대다라는 동사가 합성돼서 손대다라는 동사를 만들었어요. 손대다라는 동사를 만들었는데 손대다는 어간이 손대죠? 이음절어입니다. 당연히 이음절어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합성 동사를 할지라도. 5번은 맞습니다. 알겠죠? 기억해 두다 많하다. 두다도 보조용은 많하다도 보조용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띄어써 줘야 합니다. 기억해 두다는 앞으로 붙여야겠죠? 보조원이니까 기억해 둘은 붙여주고 많하다는 띄어써 줘야 합니다. 알았어요? 앞에 것도 적용되죠? 이거 뭐뭐 할 만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문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아셨죠? 빅데이터 초대 기술에 대한 얘기네요. 얘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다만 몇 개의 개념을 정리해서 적용, 응용해서 선택지를 바꿔주는 경우가 중요한 거죠. 이 빅데이터 적용 기술보다는 사실 인공지능에 사용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술의 발전 요소 중에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전송 속도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뭐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거나 혹은
인터넷상에서 그죠? 자동 스트림 시켜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의 화질 같은 게 올라가면서 커지죠? 용량이. 얘를 갖다가 A 컴퓨터에서 하나의 서버를 이용해서 B로 옮긴다 했을 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라고 했더니 그러면 직렬적 구조 말고 병렬적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개 클러스터로 나눠서 쪼개서 이걸 보내자. 클러스터로 연결시켜놨죠? 컴퓨터 서버들을. 클러스터 각자 연결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라인을 잡아서 이 라인들이 쭉 이어서 하나에 모이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 중간에 병목 형성 넣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빨리빨리 데이터가 갈 수 있으니까. 다만 데이터를 갖다가 쪼갤 때 어떤 순서로 쪼개고 어디서 모을까를 갖다가 정리를 잘하면 된다 얘기하는 거죠. 이 개념이 발전해서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로 발전합니다.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연결된 지문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를 읽어보세요. 기술심에서 이렇게 쉬운 기술심은 처음이죠. 내용 확인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셔플링이 나오고 매핑이 나오고 맵리듀스의 개념이 나오고 맵리듀스 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병합이 일어나고 어디서 분할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분할, 다음에 리듀스 문장을 통한 병합 이런 과정만 제대로 순서만 잡고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눈다. 여기 보면은 레코드 수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에 나눈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나누다가 있죠. 나누다가 있는데 이 나누다에 맞는 말이 나누는 게 나오죠. 이거 뭐에 따라 나누는? 데스크의 숫자, 리듀스 태스크의 숫자에 따라 나누는 것이지. 여기 보시면 레코드 숫자가 아니에요. 나누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과학 지문, 기술 지문에서 내용 확인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거죠. 무엇으로 나누는데 나누다가 있는 말 앞에 온 말이 동일한가를 보는 연습. 이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이 과정 확인하는 거예요. 자, 매핑 작업이 있고요. 다음에 셔플링 작업이 있고요. 다음에 리듀싱 작업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결과에 각각의 순서가 나와요. 순서에 따라서 어떤 과정이 뭐 하는가는 단순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면 이 문제는 덤으로 오는 거죠. 기억이 매핑이고 니은이 리듀싱입니다. 매핑과 리듀싱 과정에서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함수를 통해서 리듀싱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만 순서 과정에서 답이 4번인데 리듀싱을 해서 해시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은 병렬적으로 일어난다가 아니죠. 그죠? 병렬적은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앞에서 병렬을 시킨 다음에 이것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모음 결과는 뒤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밑줄 문제 풀이는 바로 앞에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보시면 밑줄이 마지막에 나와요. 데이터의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게 답이겠지. 다만 이 답을 갖다가 여기 나온 선택으로 바꿔줘야 돼요. 구조 처리 과정은 단순한 편이지만 데이터 하나의 서버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다르죠. 그럼 앞에 게 내용이겠지. 1000대의 컴퓨터에 분산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대의 서버를 이용해서 분산하여 나누어서라는 뜻이 나오겠죠. 거기 맞는 말은 여러 개의 서버를 이용한 병렬적 처리가 제일 맞을 거예요. 거기 맞는 말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컴퓨터 서버로 나누다. 맞죠? 병렬적으로 나누다 되는 거겠죠. 그럼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지문이 이 3회 비문학 중에 3회 비문학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이 아니에요. 웬만큼 쉬운 지문이고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인데 제일 중요한 지문을 고르라면 이 지문이죠. 이 지문이 제일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올 루소에 대한 사회계약서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민주주의된 기본 원리 설명한 거니까 하지만 이 지문이 인식론이에요. 인문학의 인식론이고 선생님 이거 사회학 이론 아닌가요? 사회학 이론이라기보다는 인문학에 가깝고요. 여기는 사회학 이론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둘 다 사회학인데요. 앞에 그 인문학에 가까운 철학적 사고 체계와 의식의 판단과 생각의 주체에 대한 얘기라면 뒤에 것은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은 사회학 지문인데 약간 보는 것이 살짝 다른 어디를 더 우선시할 것인가 됩니다. 이 지문은 의식의 체계 혹은 생각의 체계를 통해 어떻게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라면 뒤에 것은 사회계약에 대한 코시형 내용입니다. 사실 사회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인문 지문이 없어요. 그렇죠? 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잡사하게 살펴봅시다. 가자. 루만과 베버가 나옵니다. 핵심 설명하기 싶은 사람은 루만이에요. 루만은 자, 이 글에 소개하는 것은 무슨 이론? 체제 이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되게 뭐해집니까? 복잡해집니다. 구조가 되게 다양하고 복잡해지죠. 옛날에 중세 시대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현대 사회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세계 갖다가 복잡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되게 다양하고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사회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계를 단순한 어떤 확정적 체계를, 확정적 인식의 툴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사회학의 목적입니다. 세계는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걸 갖다가 쉽게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것, 이게 사회학의 목표입니다. 루만은 그래서 의미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학적 개념을 전개했습니다. 의미, 자, 의미 중요합니다. 의미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는 뭐에 가까워요? 인식, 세계관. 알았어? 여기에 가깝습니다. 세계관에 가까워요. 그래서 써볼까? 얘는 뭐에 가깝다? 세계관이라는 단어에 가깝다.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계를 대하는가에 가깝다는 거예요. 의미를 기본 개념을 정하는데 얘가 굳이 의미란 단어를 쓴 것은 사실 이건 번역문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한 의미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계관에 가깝습니다. 인식의 툴에 가까워요. 이걸 쓴 이유는 그 전에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가 이 의미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단어의 개념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기존에 썼던 사람이 썼던 단어의 개념을 가져오는 게 쉬워요. 왜요? 그 사람이 적어도 그 이야기를 펼치는 중간에 이게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러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달하기가 쉽죠. 그래서 의미는 누가 먼저 썼어요? 베버가 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루만 이전에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전 사회에서 사회학의 영역을 확정했습니다. 베버가 사회학의 시초쯤 됩니다.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만든 사람이 베버입니다. 알았죠? 이 베버가 사회적 관점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가? 의미를 통해서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베버의 의미가 뭘까요? 자, 베버의 의미는 자 정리합시다. 베버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어떤 사회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의도하는, 즉 자신의 관점에서 줄차이겠죠. 핵심어가 자신의 머시된이라고요? 관점입니다. 자신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갖는 의미입니다. 즉 의미가 선행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자기가 투여시킨 의미입니다. 알았죠?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행위를 했어. 나는 이런 의도로 이 행위를 했어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의미는 되게 주관적인 것으로 봅니다. 베버의 의미죠. 그런데 베버가 주관적인 거로 의미를 얘기했으면 그럼 사회는 모든 주관적 의미의 결합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버는 의미를 하나 더 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 수반되고 행위되고 그 의미가 행위에 형성을 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방이 그 행위의 대상자가 되잖아. 상대방에서 이해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한 행위의 의미를 제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는 나의 의도랑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한 주관적 의도랑 관계없이 행위자가 상대방에 끼친 영향은 그 당한 사람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 의미를 줄차이겠죠. 객관적 의미랑 구분합니다. 객관적 의미는 뭘까요? 객관적 의미는 행위를 행한 사람이 주체적 의미는 배제됩니다. 나와있죠? 중요합니다. 주체 의미는 배제. 즉 철저히 객관적 의미는 주관성이 배제된 누구에 의해서? 관찰자. 즉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바라본 사람과 그 행위를 체험한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당한 사람이나 그걸 보는 다른 사회적 대상자들이 내 행위를 궁극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습니까? 물론 그런데 그럼 선생님 주관적 의도랑 객관적 의도랑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안 그렇다는 거죠. 이 주관적 의도는 결국은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주관적 의미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독불장군이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막 사색해서 의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색한 기준점은 사회적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학습되고 다른 사람과 관습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든 다른 사람의 객관적 의미를 바탕으로 만든 주관적 의미일 거야. 그래서 주관적 의미는 객관적 의미와 완전히 동떨어진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해볼까? 해봐라. 행위자의 의도와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합니다. 행위자가 한 행동은요. 관찰자가 나는 그 의도 아니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라고 나는 이렇게 해석해. 한다고 해서 주관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의미 자신도 어떤 행위를 당할 때는 객관적 대상 속에 속하기 때문에 객관적 의미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역시 행위자도 즉 주관적 의미를 행한 나도 관찰자 즉 객관적 의미를 이해한 대상들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사유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바탕을 해서 주관적 의미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주관적 의미는 그 사람의 행위의 의미이지만 그 의미가 막 독불장군식으로 객관적 의미랑 구분돼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주관적 의미도 역시 때로는 사회 속에서 객관적 의미를 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의식의 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석틀과 연결된 의미를 형성해서 행동할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는 완전히 객관적 의미와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야. 물론 객관적 의미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주관적 의미를 배제한 상태에서 평가합니다만은 주관적 의미 속에도 객관 요소가 있을 거란 뜻입니다. 이처럼 정리합니다. 대번은 어쨌든 주관적 의미랑 객관적 의미를 구분했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의미요? 사회적 의미를 등장시킵니다. 사회적 의미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의미가 구성됩니다. 주관적 의미는 주관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요. 알았죠? 사회적 의미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됩니다. 관찰자의 객관적 의미랑 연결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 주관적 의미가 객관적 의미에 영향을 주거나 객관적 의미와 부합한다면 공통의 사회적 의미로 확산될 수가 있겠죠. 알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역시 주관적 의도와 합의된 객관적 의미 속에서 사회적 행위를 만들 것이고 점점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의 주관적 의미랑 연결되면서 더 큰 사회적 행동을 실천할 것이야. 알았어? 사회적 행위 통해서 실천되는 거. 행위잖아. 관찰자나 주관적 의미나 객관적 의미가 공통으로 동의해서 전체 행위를 만드는 것. 알았어?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행위가 된 것, 그것이 사회적 의미다 라고 세 번째 의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번은 의미를 통해서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행동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는 어떤 구조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의미를 통해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약 주관적 의미가 객관적 의미를 바탕으로 형성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주관적 의미만 존재하는 세계가 될 수 있어. 우리 사회의 복잡한 생각의 관계를 단순화시키고 분명화시키기 위해서 의미라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객관적 의미라는 관계는 주관적 의미는 잔뜩 펼쳐진 그런 사회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인식의 틀이 주관적이죠. 주관적 의미가 항상 객관적 의미랑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너무 비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뭔가 기준점이 있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루마는 자 이런 작품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구성한 주체가 그리고 의미를 주체가 구성하는 것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주체의 구성한 의미가 객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은 다시 독립적인 하나의 생각이 돼버려. 그럼 다양한 복잡한 사회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알았어? 그래서 항상 주체 의도와 연관되어서 의미를 이해하고 행위를 판단하는 경우는 비과학적이다. 즉 체계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개념을 다르게 합니다. 자, 줄쳐야겠죠? 의미는 제일 처음 의미가 대번은 주관적 의미가 뭐라고 객관적 의미가 서로 소통되면 사회적 의미를 구성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관적 의미가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 의미는 주관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관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자,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한 게 변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편적인 것만이 의미라는 겁니다. 자, 줄쳐야겠죠? 보편적으로 다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주관을 배제하고 주관으로부터 의미를 독립시켜버리면 의미의 보편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루만에게 의미는 뭘까요? 행위의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거죠? 모든 사람이 어떤 행동과 행동의 반응과 사회적 공통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이 개별적 의미가 아니라 공통적 의미를 잇고 공통적 의미 속에서 선택한다 보는 거예요. 자, 잘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어떤 세계관을 갖는 건 맞아요. 맞는데요. 의미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이 아는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체험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그 체험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것은 아직까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단계의 의미야. 그거는 놔두고 내가 이해한 정도에서 나는 행동하면 돼. 라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잘 봐. 그래서 루마는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의미를 선정함으로써 복잡성을 어떻게 축소하는지 볼까요? 세 개를 이렇게 단순한 체계로 봅니다. 주관적 의미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의미는 보편적인데 의미를 누구야? 개인에 따라 선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어? 자, 봐. 우선 잘 봐. 체험과 행위가 나옵니다. 체험은 어떤 사람이 경험한 상황입니다. 행위죠. 이 체험 대기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회의 사람 집단들이 나에게 행동한 행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행위를 내가 이해하고 나서 그 행위를 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틀 내에서 선택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다 체험할 수 있는 보편적 의미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선택의 결과로 또다시 행위를 해요. 그 행위는 이 세계에 또 다른 체험을 던져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어떤 사람이 세계학원 처음 들어왔어요. 세계학이라는 체계는 보편적입니다. 그 체계를 얘가 처음 접한 거예요. 니는 떠들면 안 된다. 얘기하면 안 된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엄숙해야 된다. 보충 나와야 된다. 다른 학원은 수업 때만 나오지 우리는 자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걸 따라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내가 체험한 당한 것 중에서 그럼 세계학원의 의미를 내가 선택하면 되겠지만 어떤 학생은 그래도 뭐 내가 전에 했던 일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냥 자습 안 나오고 그냥 도서실이나 혹은 집에서 할게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걔는 뭐예요? 선택한 거죠. 세계로는 보편적 의미 속에서 자신이 취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일요일날 자습이 나오는데 어떤 일요일 자습 안 나와. 그럼 체험을 누가 던져준 거야? 세계학원 구성원인 다른 사람이 던져준 거지. 그 세계학원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다니면 이 새끼 안 나와. 너 나와 이 새끼야. 너 제자. 이라고 그 체험이 된 자신의 보편적 의미 중에 지가 세일학원이라는 삶의 체험의 의미 중에서 세일학원 선생이 행동할 바를 선택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새로운 학생에 던져주는 거죠. 넌 제자. 넌 체험을 던져줘. 그럼 얘는 당황스럽죠. 선생님 그러면 이번 맞으면 안 돼요? 라고 자기 생각을 바꾸겠죠. 그래서 공통된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기준이 되는 건 의식은 다양하지만 그래서 의미는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그 보편적 의미를 행위를 통해 체험합니다. 체험하는 의미 중에 선택해서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다시 행동을 통해서 세계에 체험시켜줘요. 그 체험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내가 체험한 행동을 본 다음에 이런 행동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라고 의미 중에 몇 개를 선택하겠지. 거기한 또 행동을 또 이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의사소통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체험과 행위가 나옵니다. 세계의 관계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만 중요한 이게 전제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의식과 판단의 기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체험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장당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보다 더 많은 가능성, 즉 내가 이것을 행동할 수 있는데 이것 행동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더 많은 걸 해야 된대. 이런 체험의 과부하는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복잡성과 우연성을 가지게 만들죠. 의미가 복잡해요. 이런 의미를 맞닥뜨리는 건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이 세계랑 체험을 맞닥뜨립니다. 알았죠? 복잡성은 다양한 체험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내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걸 강요하죠. 너는 일요일 나올 거 안 나올 거? 일요일 나와야 되는가? 저 이렇게 지금까지 일요일 안 나오는데요? 우리 학원 나와야 돼. 그러면 이 학원 못 다니겠는데요?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선생님 저 일요일 오전에 딴 데 갔다 와서 나오면 안 될까요? 라고 자기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죠. 우연적인 것은 내가 필연적으로 이 학원에 온 게 아니죠. 우리가 체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운명 속에서 우리는 우연적으로 체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 우연에 따라서 이 정도 말하면 선생님이 허용해 주겠지 했더니 안 돼! 그럼 저희들이야 실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연성이란 내가 행위를 선택하고 그 행위를 상대방한테 체험시켰죠? 그 체험의 결과가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체험의 과부하, 내가 경험한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것이 의미래요. 자, 의미는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한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시킵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몇 개를 축소시키고요. 체험을 처리하는 게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의미가 내가 체험한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복잡한 의미 중에서 내가 하는 의식의 생각, 세계관이 이 의식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의미 중에. 알았죠? 체험을 처리합니다. 그럼 선생님, 행동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선생님, 일요일날 2시간만 나오고 2시간 안 나올게요. 라고 제안했지. 그 2시간 안 4시간 다 나온다는 가능성을 묻어놓은 거야. 내 선택은 2시간만 나오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안 돼! 실망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묻어놓은 가능성 중에
그럼 선생님 어쩔 수 없군요. 4시간을 나오겠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일요일에 2시간밖에 공부 못합니다. 학원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다양한 가능성을 다시 선택하겠지. 알았죠? 그래서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고요. 폐기되지 않습니다. 잠재화시킵니다. 중요하죠? 알았죠? 그래서 복잡한 세계를 몇 개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체계, 의식의 체계라 불러요. 알았죠? 결국 의미를 통해 체험 처리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축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만 딱 남겨 나머지는 잠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보존합니다.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행동이나 개인적 행동, 결국 사회적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을 만든 거죠. 생각의 체계에서 의미가 선택되어지고 선택된 의미가 행동을 표현되고 그것이 다시 체험화되고 다시 의미가 선택되어지고 다시 체험되고 이게 의사투입이 발생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에 선택된 행동이 아닌 것들은 내재되고 의식에 남아있습니다. 루만의 체험과 행위의 구분. 체험과 뭐라고요? 행위의 구분. 체험은 그가 경험한 세계의 다양한 행위의 경험이고요. 행위는 경험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행동을 통해서 체험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라는 뜻입니까? 체계예요, 체계. 체계과 이런 뜻이죠. 인식의 체계. 이게 의미인 거예요. 자, 심리체계 A가 있어요. 보라의 생각, 그게 A 체계. 진경이의 생각, 그게 B 체계입니다. 보라가 진경이한테 빵을 줬어요. 진경이는 나 괜찮아, 안 먹을래. 이거 국어 쓰임 주라는 건데? 라는 거죠. 그럼 이 주고받는 말 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의 체계가 있습니다. 보라가 빵을 준 것은 진경이가 수고생은 친하니까 이걸 진경이는 고생을 갖다 주길 바랄 거야 라고 한 건데 진경이는 나는 보라랑 친하니까 보라가 나에게 준 거라는 생각의 체계가 다르죠. 그래서 서로 실망하는 겁니다. 그럼 설명은 끝납니까?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쌤 들라는 거야. 네가 나보다는 진경이가 고생은 친하니까 네가 갖다 줘. 그래? 알아서 행동을 교정하고 행위를 선택해서 다시 교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 관계를 맺습니다. 행동을 내가 선택한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을 다시 끄집어서 선택하는 거죠. 알았어? 서로 신우체계 A, 보라의 체계와 진경의 체계가 서로 소통합니다. 이게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는 맞아 이 빵을 고쌤한테 하는 거야 라고 공통된 사회적 행위를 실천하는 거죠. 알았죠? 그렇게 사회적 의미가 구성된다. 이 세 개의 사회적 행위들은 생각의 체계에 의해서 의미가 선택되어지고 의미에 따라 행동이 선택되어지고 그의 체험의 복잡성을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공통된 행위로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사회학적 행동이 만들어진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루만의 체계 이론은 심리 체계 이론이에요.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위는 체험 처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특정 시점의 사건입니다. 행위는 내가 어떤 체험을 의미를 통해 선택해서 결과를 처리해서 그 말에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심리 체계는 의미를 수단으로 의미가 수단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체험 속의 복잡성 중에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라앉혀 놓는 거지. 그 반응이 실망스럽고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닐 때는 다른 그 가능성 중에 몇 개를 또 끄집어내서 또 선택하는 거겠죠.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인간 행위 의미의 기준점.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특정 단순한 툴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단순하게 사회학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아셨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사회학적 개념이었어요. 자, 이걸 설명한 이유는 이 내용이 최근에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루만에 대한 얘기. 루만은 의미를 주체 실행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배버입니다. 자, 루만에게 사회학적 목표는 세계에서 통보된 이건 맞죠? 1번이 틀렸고요. 배버가 맞는 거. 자, 보시고요. 2번은 가체험. 생각의 체계가 있고요. 체험을 표현하는 행위가 잘 봐라. 체험은 되게 많아요. 이 체험 중에 복잡하죠. 이 체험 중에 몇 개만 선택해서 행동을 통해 얘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체험은 얘가 행위를 통해 전달된 체험이겠죠. 이 체험 속에서 이거 이런 행동했다고? 그럼 나는 이런 것의 의미를 이렇게 하고 이런 행동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다시 체험으로 오겠죠. 이렇게 옵니다. 그림 제대로 그릴까? 자, 어떤 사람이 얘가 한 행동을 이렇게 얘한테 얘가 진경이를 만났어. 보라가 진경이를 만났어. 얘가 보라고 얘가 진경이야. 보라가 진경이를 만났어. 체험을 하죠. 그래서 진경이는
스님이랑 친하니까 라고 내가 행위의 의미를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 빵을 줍니다. 체험을 시켜요. 그럼 진경이는 빵을 받았죠. 그럼 이 체험을 가지고 얘의 의미가 뭘까라고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하고요. 의미 해석한 경우를 행위를 통해서 다시 보라에게 체험으로 돌려줘요. 그죠? 아, 나 괜찮아. 아까 밥 먹었어. 그러면 진경이가 한 체험은 보라가 내 의도를 잘못 이해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 행위를 선택하면 안 되고 어떤 의미? 선생님에게 주는 것이 착한 일이야 라는 의미 속에서 이거 행위를 선택합니다. 뭐야 행위? 언어를 표현하죠. 진경아 이것은 국어쌤한테 주는 거야 라고 다시 빵을 돌려주는 체험을 언어와 함께 시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 의도였구나라고 선택할 행위를 의미를 선생님을 잘하는 거구나. 선생님을 존경하는구나 라고 내가 고생은 친하니까 그러면 나더러 국어쌤한테 갖다 주는 의미구나 라고 행위를 결정해서 그래 내가 갖다 줄게 라고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체험을 돌려줍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요. 알았죠? 다만 이런 과정은 의도하지 않게 보라가 이것을 꼭 필연적으로 진경이에 줄 건 아니었고요. 진경이 이런 반응을 꼭 필연적으로 일으킬 반응이 아니었어요. 우연스레 일어나요. 기대와 다르게 행동의 결과가 다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한 세계를 단순하게 현지화시키는 거 맞고요. 좀 맞아요. 복잡성과 우연성을 지닌 것입니다. 이 행동은. 그렇죠? 가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심리체계 A에서 선택되지 않는 의미는 여기 남아있죠. 행위를 통해 선택이 안 된 나머지 의미는 여기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 가 있지 않아요. 가에 남아있죠. 다에 남아있지는 않죠. 가에 의해서 선택이 안 되는 의미에 의해서 선택이 안 되는 행동들은 가에 남아있지. 왜 보라가 선택한 행동에 나머지 의미가 보라한테 남아있지 왜 진경이한테 남아있겠습니까? 답이 5번입니다. 아셨죠? 22번은 봅시다. 이거는 베버가 루만의 의미를 내용 확인하는 거예요. 이 내용과 별로 관계없습니다. 베버가 어떤 의미를 얘기했고 루만이 어떤 얘기인지 일치불이치만 확인하면 됩니다. 5번이 틀리죠? 알았죠? 자,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풀어보시고요. 또 어렵지 않습니다. 루만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루만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죠. 루만이 어떤 내용을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시면 보기를 다시 분석하고 나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루만과 베버의 이론의 차이를 사회학적 이론의 의미 이론 이걸 설명했습니다. 자, 이것도 사회 지문인데요. 사회 계약론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회 계약론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루소가 나옵니다. 루소 사회계약설 아시죠?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나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제일 마지막에 민주주의 사상의 뭐라고요? 고전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이론을 설명한 거 현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루소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재구성이라고 봅니다. 보통. 알았죠? 이걸 얘기하는데 자, 먼저 사회계약설 아시죠? 루소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설명합시다. 루소 사회계약설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쭉 가자. 중심 내용만 쭉 정리하면 됩니다. 사회지문은 사실은 주제 문제만 파악해서 주제 문제에 따라서 문제를 정리하면 되는 거 아시죠? 문제도 조금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세 문제 아니네? 되게 많이 나왔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쓸데없이. 이건 문제 낭비다. 쓸모없네요. 문제가 너무 낭비되고 있네요. 이문편이라 사실은 수능 완성이나 여러분 혹시 EBS 파이널 풀어보고 계십니까? 수능 완성이나 EBS 파이널의 특징이 뭐냐면 1, 2회, 3회까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전체 지문의 절반쯤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문제질이 확 떨어집니다. 문제질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문들 특히 문학 지문과 문법 요소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하고 그다음에 철학, 사상, 경제 이런 거 위주로 쫙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회 지문은요 충분히 지문 내에서 해설할 수 있습니다. 지문 내 요소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해서 일단은 얘는 패스하도록 할까요? 알았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지문이 뭡니까? 유연전입니다. 이 항목이 무슨 전이라고요? 유연전입니다. 유연입니다. 자, 고전 산문 중에서 고전 산문 중에서 조선시대 인기 있던 산문 중에 하나가 소설 중에서 고전 소설 중에서 인기 있던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 소설과 약간 달라요. 어떤 인기가 인기 있었냐면
아니다, 있으면 안 되겠다. 미안해요, 잠깐만. 현대와 고전 소설의 가장 차이가 뭐냐면, 소설은, 현대 소설에서는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개연성의 이야기죠.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고전에서는 소설이라는 개념이요, 가상과 개연성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이 짧게 재미있게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작은 이야기. 우리의 세계를 짧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하는 얘기가 소설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고전 시대 소설 중에는 실제로 실제 사건이 소설화된 게 있습니다. 알았죠? 특히 누구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백사 이항복이 쓴 거거든요. 이항복이 쓴 겁니다. 사실은 이항복이 쓴 거라는 것도 있고요. 이항복이 아니라, 자, 이항복도 마찬가지고요. 실학자 중에 누가 있죠? 실학자 중에 유영원 말고 박지호, 홍대영과 박제가, 이덕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덕무가 뭘 했냐면, 우리나라가 경국대전에 따라서 형을 진 자를 형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처리했는데 이 형법, 경국대전이 평가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형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명률, 명나라의 형법에 따라서 처리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때로는 왕에 의해서나 판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했었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풀어나고 어떤 경우는 사형당하고 어떤 데는 줘 맞는 거예요. 다 다르죠. 그래서 정조의 명을 받고 이동무는 법에 대한 얘기가 밝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동무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사례로 판결했다라고 사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정법을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그걸 체계화시켜서 형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런데 알죠? 현대 미국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는 드라마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정 드라마입니다. 혹은 범죄, 크라임, 그죠? 크라임, 크리미널인가 뭐 그런 드라마 있습니다. 몇 씬 반복되는 거. 범죄, 그다음에 법정, 스릴러, 그다음에 범죄, 법정 영화가, 법정 드라마가 되게 인기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거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진짜 드라마 사건은 누가 누굴 죽였네, 누구 부부가 싸웠네, 누구가 가짜 아들에 속아서 재산을 다 뺏겼네, 이런 얘기가 되게 흥미거리, 이야기거리, 재밌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가 세상에나 이덕무가 조사하고 이항복이 조사한 뭐예요? 글 속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얘기가 재미있는 사람들 앞으로 쫙 퍼져서, 다양하게 퍼져서 재미있는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덕무나 이항복이 편찬한 형법의 사례집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봐봐 여기 33번. 유연전은 유연이라는 사람의 옥사 사건, 즉 옥에서, 옥사 사건은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항복이 쓴 전인데요. 알았죠? 유연의 형 유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옛날에는 이렇게 그 재산 상속을 가지고 진짜 가짜 논쟁이 되게 많았답니다. 알았죠? 이런 사건 따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결과로 재판 과정의 문제점과 관리의 무능과 부정태를 얘기한 게 많습니다. 이항복도 이 형법을 많이 담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연전이 이항복이 글이다, 아니다, 이항복이 아니라 이덕무의 글에서 나온 거다라고 온갖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항복과 이덕무 사람이 실제 형사 재판 과정을 갖다 흥미있게 썼어요. 이것들이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유연전입니다. 그런 소설 되게 많아요. 실제 역사적 사건들이 소설화된 게 많습니다. 특히 박지원도 마찬가지로 실학자들이 쓴 많은 이야기 중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적 구조를 갖춘 게 되게 많습니다. 알았죠? 물론 소설적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얘들이 과거의 설화 요소랑 많이 연결되죠. 특히 유연적 같은 경우는 설화 요소 중에 진가 논쟁, 진짜 가짜 논쟁이 있는 거 아시죠? 아니죠? 알죠? 그럼 뭐예요? 옹고집전. 가짜옹 진짜옹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옹호증이 아니라 설화 속에도 그 뭐지? 개와 고양이나 당나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설화 속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설화 속이나 우리 이야기 속에 진짜 가짜 이게 되게 많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가짜 판단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되게 많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작품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도가 뭔지, 내용 구조가 뭔지. 이 중에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내거든요. 아내입니다. 유연도 약간 책임감이 없는 남자 중에 하나고요. 알았죠? 재산을 욕심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 사유재산 제도가 그리고 뭐 사대부들의 재산에 대한 욕망이 되게 컸어요. 맞습니까? 그런 문제 많이 다뤘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